네,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과학 공부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정말 핵심 위주로 짚어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그 한 20점, 30점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찍는 강의이기 때문에요. 얘를 보고서 내가 100점을 맞겠다 하는 분들은 아니고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알아서 시험에서 그래 좀 풀어보겠다 라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교과서나 학교에서는 학습지를 다시 보시면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물질의 구성이에요. 물질의 구성. 이 물질의 구성이라는 건 뭐냐? 우리 세상을 이루는 물질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로 되어 있고 얘를 쪼개보면 무엇이 나오냐라는 것을 모두 취약해 놓은 단원이 바로 1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로 세상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 달리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들은 도대체 기본적인 어떤 성분들로 되어 있느냐를 얘기할 때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 원소의 종류는요, 우리 수소라든지 혹은 산소 아니면 요즘 굉장히 값이 비싸진 금 이런 것들이 세상을 이루는 기본적인 성분, 원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원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이 원소라는 것은 더 이상 작은 물질로 분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물이라는 것. 물은 뭔가 굉장히 기본적이고 더 이상 쪼개질 것 같지 않고 그런데요. 이 물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작은 원소인 수소와 산소라는 물질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소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이야기할 것은 이 원소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알려져 있는데 이 원소는 자연에서 발견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도 있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두 가지 배울 건데요. 이 원소 구별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불꽃 반응색이라는 걸 할 거예요. 불꽃 반응색이라는 것은 이 원소마다 나타내는 불꽃의 색깔이 대체로 다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불꽃색을 보고 어떤 원소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불꽃 반응색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원소들의 불꽃 반응색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한데요. 쌤이 간단한 걸 써드리면 나트륨, 리튬 바꿔서 쓸게요. 자, 리튬이라는 원소가 있고요. 나트륨, 칼륨, 구리, 그 다음에 칼슘, 자, 칼륨과 칼슘이라는 서로 다른 원소가 있고요. 스트론튬, 마지막에 바륨이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정확한 원소의 명칭은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나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얘를 조금 더 빨리 암기하시는 방법,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튬의 불꽃색은 빨간색이고요. 나트륨은 노란색입니다. 칼륨은 보라색이고요. 구리는 청록색입니다. 칼슘은 주황색이고요. 스트론튬은 빨간색, 바륨은 황록색입니다. 자, 이 색깔을 암기하는 것이 여러분 시험에 매우 나올 확률이 높은데 어떻게 암기하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 만났을 때 친구가 빨리 놀아볼까? 빨리 놀아볼까? 근데 우리 옆에 있는 구청, 시청 말고 구청이잖아. 구청에서 칼 준대. 칼 준대. 칼 나눠주면 받으러 가야죠. 칼 준대. 이제는 스빨, 황바, 스빨, 좀 이상한데. 네, 스빨, 황바. 아시겠죠? 빨리 놀아볼까? 구청에서 칼 준대. 스빨, 황바, 스빨, 황바, 스빨. 이렇게 암기하시면 막 시험에서도 기억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 불꽃 반응색이라는 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얘를 가지고 원소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모든 원소의 불꽃색이 달라야 되는데 지금 여기만 봐도 이 리튬이라는 원소의 불꽃색과 스트론튬이라는 원소의 불꽃색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꽃색을 가지고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로 선 스펙트럼이라는 거죠.
선 스펙트럼이라는 것 매우 중요하고요. 이 선 스펙트럼은 분광기라는 과학 기구를 가지고 저 친구들의 불꽃색을 봤을 때 나타나는 선 모양의 띠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려드리면 A라는 원소가 있고요. B라는 원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A랑 B는 서로 다른 원소죠. 서로 다른 원소의 스펙트럼을 봤을 때 A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라면 B는 무조건 A와 선의 모양이라든지 좀 다르게 할게요. 채우겠습니다. 무조건 A라는 원소와 선의 모양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개수, 굵기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이 선 스펙트럼이라는 것은요 모든 원소가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다 다르기 때문에 원소를 구별할 때 매우 좋은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이 어떤 물질에 예를 들어서 이번엔 A와 B라는 원소가 합쳐져서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이 스펙트럼이 모두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고요.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우리가 저 물질에는 내가 선 스펙트럼을 보면 A라는 원소 그리고 B라는 원소가 모두 들어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원소를 얘기할 때 매번 이렇게 수소, 산소, 금 이렇게 쓰는 건 귀찮습니다. 과학하는 사람들이 이 귀찮은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요.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원소를 기호로 나타낸 거예요. 기호. 원소 기호. 예를 들면 저 수소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소는요. 영어로 쓰면 하이드로젠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매번 이렇게 쓰는 게 귀찮으니까 이 영어로 나타냈을 때 맨 앞 글자를 대문자로 써서요. 이 수소라는 것은 우리가 원소 기호로 H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되면 문제인 것이 또 H로 시작하는 원소, 헬륨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맨 앞 글자를 대문자로 떠오는 건 똑같은데요. 이 앞 글자를 제외한 중간의 글자, 헬륨의 경우에는 E라는 것을 소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원소 기호에서 맨 앞 글자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원소 기호 이름을 붙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원소들은 또 뭐가 원소 기호가 있냐?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들은 O라는 거, 산소라는 것이 있고요. 너무 아래에 있나? 그 다음에 뭐 FE는 철이에요. 철. 그 다음에 위에 했던 것은 나트륨이라는 원소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CA, 이것은 뭐 칼슘이라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혹은 교과서에 나오는 원소 기호가 있을 텐데 그 원소 기호를 가지고도 한두 문제 정도 문제를 만들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운 원소 기호는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철 어떻게 되냐면요. 철이 팔에 박혔어요. 그러면 이거 아프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빼야죠. 철 빼. 철 빼. 이렇게. 암기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번에는 원소 다음 원자라는 것입니다. 원자라는 것은 물질을 내가 가장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까지 쪼갰을 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를 우리가 원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굉장히 작게 쪼갰기 때문에 당연히 크기는 엄청 작습니다. 근데 쌤이 생각하기에 이 크기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원자의 구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냐? 이 원자의 구조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이온까지도 쭉 연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자의 구조를 보자면 가운데는요. 이렇게 크기가 큰 원자 핵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서도 가장 가운데에 있는 걸 내핵, 외핵이라고 하듯이 얘로 중간에 원자 핵이 있고요. 얘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하라고 부르는 것인데 정기적 성질 중에 플러스를 띱니다. 그리고 이 주위에는요, 원자 주위에는 조그맣고 가벼운 이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전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원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자가 두 개죠. 그러면 이 원자라는 것은 가운데, 중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많은 게 아니라 개수를 똑같이 맞추고 싶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두 개면 플러스도 두 개를 맞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라는 것은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똑같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전자의 개수가 5개라면 플러스는 몇이 될까요? 5가 되겠죠. 이 전자의 개수는요 원자의 종류, 즉 원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뭐 수소는 1개고요, 헬륨은 2개고요. 전자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에 따라서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이 바뀐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자라는 겁니다. 이 분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원소라는 이 알갱이들이 하나만 있을 때, 혼자만 있을 때는 뭔가 일정한 특정한 성질을 나타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분자라는 것은 이 위에서 얘기한 작은 원자들이 결합합니다. 원자들이 결합해서 독립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일정한 특정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쌤이 아까 원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물은 원소가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그럼 뭐냐? 물은요 구조로 그림을 그려보자면 모형으로 그려보자면 가운데 이렇게 산소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주위를 수소가 마치 이렇게 미키마우스처럼 붙어있는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산소만 있거나 수소만 있을 때는 특정한 성질을 나타내지 못하는데 작은 원자들이 서로 모여서 이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로 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입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물은요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100도씨 이상에서는 끓을 수 있고 일기압 상태에서 100도씨 이상에서 끓을 수 있고 그 이하에서는 액체로 있고 이런 특정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분자로서 산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소라는 것을 귀찮아서 원소 기호로 만들었듯이 분자 역시 매번 말로 설명하거나 혹은 이렇게 모형으로서 나타내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원소기를 나타내서 분자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분자식. 이렇게 분자식으로. 물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보면요. 이 친구를 분자식으로 나타낼 때에는 먼저 분자를 이루는 놈들, 이 작은 것들을 원소기로 씁니다. 그러면 H를 쓰고요. O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산소는 1개인데 수소는 2개죠. 그래서 이때 이 개수를 나타낼 때는 오른쪽 아래에 작은 숫자로 쓰고요. 산소는 1개니까 1이죠. 그런데 우리 과학에서는 대체로 이 1은 생략해서 쓰기 때문에 이 분자의 같은 경우에는 H2O 이렇게 분자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분자 알갱이가 하나가 아니라 2개였으면 어떡할까? 우리 수학에서 1x, 뭐 2개면 2x, 10개면 10x 이렇게 요 변수 앞에 개수로 써주시듯이 얘도 역시 분자의 개수가 2개다 라고 할 때는 분자식 앞에 숫자로 이렇게 개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자식은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수소는 H2고요. 산소는 O2고요. 질소 N2입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여기는 보시면 탄소라는 게 들어있어요. 탄소는 원소기호가 C입니다. 산화라는 것은 산소가 결합했다, 산소가 더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O를 써주면 되는데 앞에 2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CO2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건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말고 일산화탄소라는 것이 또 있어요. 일산화탄소는 분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똑같은데 앞에 있는 숫자만 2에서 1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C5라고 써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메테인. 메테인 분자식은 CH4. 암모니아 정도까지 알려드릴게요. 암모니아는 NH3 이렇게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떤 분자의 이름을 분자식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또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문제 내기 쉬운 건요. 이 분자식을 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묻는 게 더 많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 NH3라는 암모니아 분자는요. 분자식을 통해서 얘를 구성하는 건 일단 N이니까 질소가 숫자 없죠? 하나 들어있고 H는 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가 NH3죠? 3개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분자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꾸로 분자식을 보고 얘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몇 개씩 들어있는지 알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분자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볼 거냐? 자, 다시 우리 원자 쪽으로 돌아가서요. 쌤이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인데 얘 구조를 보면 중성이기 때문에 플러스의 개수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핵 주위를 도는 이 전자라는 물질은요. 원자핵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워요. 질량을 비교하면 이 원자핵이 전자의 약 1800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들은요.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놈에 붙어있던 것이 안으로 자꾸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의 개수가 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둘이 같지 않죠. 그래서 이 전기적 중성이 깨진 놈이 발생해요.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개수가 달라지는 친구를요, 우리는 이온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 이온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닙니다. 이온의 경우에는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경우에는 전자를 얻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전자를 내가 마이너스를 받았기 때문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비교해보면 마이너스가 많아졌잖아요. 개수는 마이너스가 많습니다. 반대로 전자를 잃는 경우에는 정반대겠죠? 내가 마이너스가 적어졌기 때문에 플러스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더 많아진 친구를요, 우리는 이온은 이온인데 무슨 이온이냐? 바로 음이온이라고 부르고요. 이 음이온은 마이너스의 전하를 띱니다. 반대로 전자를 잃은 이 친구에 대해서는 음의 정반대겠죠? 음수, 양수 얘기하듯이 양이온이라고 부르고요. 이 친구는 플러스의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적 중성이 깨진 경우를 이온이라고 한다. 근데 이 이온도요, 원소기호, 분자식을 얘기했듯이 매번 이렇게 몇 개를 얻고 잃고 양이온이고 음이온이고 쓰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요. 이 친구 역시 원소기호를 이용한 이온식이라는 것을 정해놨습니다. 이 이온식도 여러분 잘 알아두십시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온을 쌤이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온은 바로 Na+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쓸게요. Cl-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저기서 쌤이 얘기했는데 이 Na 라는 것은 나트륨이라는 원소예요. 근데 플러스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얘는 뭐겠어요? 그죠? 양이온이겠죠, 양이온. 그러면 이 친구는 플러스가 되려면 전자, 즉 마이너스를 잃은 상태여야 됩니다. 됐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플러스이기 때문에 숫자가 없죠? 우리가 이 앞에 1이 숨겨져 있겠구나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 전자의 개수 몇 개를 잃었다? 바로 한 개 잃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두 개를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를 잃었으면 앞에 2 플러스라고 써주면 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개만 잃었기 때문에 1을 쓰지 않고 Na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여기 나와 있는 Cl-, Cl은 우리가 원소기호는 염소라는 물질이에요. 염소. 그럼 얘는 어찌되었든 마이너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와는 정반대로 전자를 얻었겠죠.
근데 얘도 아무 숫자도 없네요. 만약에 2개, 3개면 이 앞에 2 마이너스 혹은 3 마이너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얘 역시 전자를 우리가 한 개만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얘를 읽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양이온의 경우에 이 친구 플러스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원소에다가 이온자 붙이면 됩니다. 이 친구 그럼 어떻게 읽을까요? 나트륨 이온인 거예요. 나트륨 이온. 근데요,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소자를 떼어버리고요, 모화 이온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부를까요? 염소에서 염화 이온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제 문제처럼 하나 선생님이 문제를 줘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온 중에요, 이런 놈이 있어요. 그럼 얘를 해석해보자면 일단 얘의 원소의 이름이 산소예요. 근데 마이너스니까 음이온입니다. 음이온인 경우에 얘 띄어버리고 화이온이라 하나 했죠?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읽을 때는 산화이온이라고 읽으면 돼요. 두 번째는 얘가 전자를 어떻게 보냈는지. 일단 마이너스니까 전자를 얻은 경우에 해당할 텐데요. 얘는 E-라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얘는 전자를 몇 개? 2개 얻었다.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면 이온식에 대한 문제 역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앙금이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이 앙금이라는 건 뭐냐? 자연 대체로 서로 반대인 것끼리 좀 붙으려고 합니다. 자석의 경우에도 L과 S를 갖다 놓으면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고요. 근데 이 이온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서로 반대되는 것끼리 서로 붙으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끼리 서로 붙게 되면요, 분명히 이 이온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었는데 수용액, 물 안에서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붙어서 만들어진 덩어리인 앙금이라는 물질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앙금. 여러분 팥 앙금 얘기할 때 그 물속에 남아있는 그 덩어리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앙금이라는 걸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3가지의 앙금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요, 염화음이라는 앙금입니다. 염화음. 염화음은 이름 그대로 염화이온과 은이온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앙금이 바로 염화음 앙금이에요. 그래서 써보면 우리가 염화이온은 이온식을 Cl-라고 쓰고요, 은이온은 Ag+라고 씁니다. 양이온과 음이온 서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수용액 속에서 두 이온이 더해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 친구들이 합쳐져서 AgCl이라는 이 아래가 앙금 표시입니다. 앙금을 만들고요, 이 이온을 염화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염화음, 앙금을 공부할 때는요, 첫 번째로 앙금 이름,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식으로 썼을 때 어떻게 쓰는지, 마지막으로 앙금의 색깔, 이 염화음 앙금의 색깔이 흰색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이오딘화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오딘화, 그쵸? 아이오딘화 이온이라는 I-라고 쓸 수 있는 이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납이온은요, 납이온은 PB라는 것이 납이죠. 여기다가 E+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상한 게 하나 생겼어요. 뭐죠? 그렇죠. 자, 얘는 E+인데요,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얘는 지금 한 개가 많아요. 반면에 납이온은 2개가 적습니다. 자, 원래 한 개씩 맞아야 서로 붙어서 앙금이 되는 건데 얘는 지금 개수가 안 맞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준다? 개수 맞춰주면 되죠. 얘가 2개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해지는 경우에 우리가 생성되는 앙금은요, PBI까지 쓰는데 I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래서 이 2를 여기다 써줍니다. 그리고 이 앙금의 색깔은
노란색이 나와. 노란색. 노란색 앙금이 나온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분필, 이런 성분이기도 한데 탄산칼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탄산이온이라는 것은 CO3e-로 쓰고요. 칼슘이온은 CaE+입니다. 자, 이번에는 2이긴 한데 둘 다 2대 2로 개수가 맞으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나오는 것이 바로 CaCO3라는 것이 나오고, 이것은 탄산칼슘이라는 앙금입니다. 이 앙금의 색깔은 흰색. 여기까지가 앙금의 종류입니다. 사실 이 앙금도 원래는 생성되는 것 어떤 수용액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느냐까지 알면 더 좋지만요. 우리는 지금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 앙금이라는 게 뭐고, 그래서 앙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앙금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고, 까지를 압축해서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여기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더 자세하게 학교에서 여러분들 배우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살을 붙여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앙금은 이 이외에도 종류가 많아요. 만약에 학교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이외의 종류까지 더 있다 라고 하면 그것까지 함께 공부를 해 놓는 게 필수적일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앙금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쓰냐라고 선생님이 하나 예시로 보여드리면요, 이 아이오디나 납이라는 거, 이거 뭐냐면 수도꼭지 수돗물이 나오죠. 수돗물이 나오는데 이 수돗물 속에 PbE+, 즉 뭡니까? 납이라는 납이온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납이라는 것은요, 중금속이고 우리가 먹으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납이 들어있는 수돗물은 먹으면 안 되겠죠. 얘를 어떻게 검사를 하냐, 있는지 없는지. 여기다가요, 뭘 떨어뜨리면 되냐면 아이오딘화 이온을 떨어뜨리면 되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수돗물 속에 납 이온이 들어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본 반응, 앙금 생성 반응처럼 아이오딘화 이온과 납 이온이 얘네들이 더해져서 노란색의 앙금을 만들겠죠. 됐습니까? 아이오딘과 납이라는 앙금을 만들겠죠. 그러면 만약에 설령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물 속에 보이지 않았지만 납 이온이 들어있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물을 먹으면 안 되겠구나까지 이 앙금 생성 반응을 활용해서 실생활에 쓸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나머지 예시들도요,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들이 잘 교과서나 혹은 선생님들의 수업 활동지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단원의 내용을 빠르게 압축을 해봤는데요. 이 강의를 보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잡으시고 조금 더 한 2-3시간 더 투자하셔서 학교 수업에서 배운 걸 머릿속에 넣는다면 정말 한 2-3시간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두 시험 잘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